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도 이 채널에서 가장 논쟁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음악은 감정을 전달하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겠죠. 뭐 슬픈 음악도 있고 행복한 음악은 기쁨을 전달하고 뭐 격렬한 음악은 때에 따라서 분노를 자극시키기도 하고,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뭐 학교건 뭐 대중매체 아니면 뭐 일상 대화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하고, 뭐 심지어는 음악가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감정을 실어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 자체를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짧은 곡 하나를 연주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받았는지, 실제로 감정을 전달받았는지 뭐 한번 각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방금 어떤 감정을 전달받았을까요? 뭐 슬픔, 뭐 기쁨, 공포, 불안,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들 전혀 다른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모르겠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 덧붙여서 더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 자신을 학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청자일수록 기존의 지식과 해석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을 못 견뎌야 해요. 저는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음악을 듣고 굉장히 불편한 경험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을 이해한다는 것을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히 현대음악에서는 이러한 설명의 틀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청자, 리스너, 이 청자는 자기 자신을 동일시할 자리도 찾기 어렵고, 익숙한 감정의 이름을 붙이기도 어렵고,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음악을 설명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청각적 암점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건 제가 만든 용어예요. 암점, 블라인드 스팟,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 주체들은 이 암점을 그대로 마주하기보다 기존의 개념과 언어를 동원해서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음악 자체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음악에 더 씌워지는 해석적 서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악 듣는 동안 이거 공연 끝나고 같이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나는 이 강박에서 듣는 내내 아주 유려한 솜씨로 글짓기를 준비를 해요. 저는 이런 현상을 참 많이 봤어요. 특히 현대음악 공연에서는 진짜 많이 봤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음악이 실제로 감정을 전달한다면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른 감정을 얘기를 할까요? 왜 사람들은 음악이 감정을 전달한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교육과 감각 이데올로기라는 이유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음악은 감정을 전달한다는 믿음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요소, 음악이 왜 감정을 전달하는지 생각하는 두 번째 요소는 굉장히 간단한 데 있어요. 바로 가사. 우리는 가사가 주는 의미와 정서적 효과가 음악이 줬다고 굉장히 쉽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 우리가 영화나 뮤직비디오 아니면 연주자들이 공연할 때 이 표정이라든지 연주할 때 제스처 이런 시각적 요소 이것이 음악과 결합하면서 감정 경험을 증폭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 이거는 앞에 세 가지하고 성격이 달라요. 앞에 세 가지는 외부 요소와의 결합이었는데 이번 네 번째는 인간 주체의 가장 초기 경험 구조와 관련된 거예요. 즉, 네 번째 사항은 우리의 기억과 전 언어 시절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때문에 그래요. 전 언어 시절이라는 말은 유아가 말을 배우기 이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죠. 첫 번째는 사회적 교육하고 감각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오류예요. 우리는 감정을 전달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웠다는 사실이 음악의 본질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오히려 저는 이것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랑 비교할 수 있냐면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미술 생각해 보면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그 르네상스 원근법이 현실 그 자체라고 생각했어요. 앞에 있는 건 크게 보이고 뒤에 있는 건 멀리 보이고 이 원근법. 그러다가 1900년대 초반부터 큐비즘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원근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철저하게 현실이라고 믿어왔던 그것이 단지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됐어요. 이 큐비즘이.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공간 자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리만 기하학이 등장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직관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공간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음악이 감정을 전달한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현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다음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거 역시 음악 자체가 아니라 음악을 바라보는 하나의 역사적 관점이거나 아니면은 논리적 오류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날 어떤 음대 교수가 이런 말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악은 영혼을 연주하는 거다. 저는 이 말 자체도 어이가 없는데 이 말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에 사실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은 마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처럼 사용되지만
정작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선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실제 존재하는 것일까 아닐까? 또는 내면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자, 어떻게 정의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단어들을 붙여서 마치 음악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반면에 철학에서는 이런 개념 하나를 놓고도 수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개념 정의를 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서로 주장을 하고 논쟁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음악에서는 이상하게도 이런 질문들이 낯설고 불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한 네 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 요소, 바로 가사라는 것은 언어죠. 바로 이 부분이 사람들이 음악이 감정을 전달한다고 가장 많이 착각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사실 대부분 대중음악에서 감정을 전달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요소는 언어예요. 뭐 가사 중에 사랑한다, 그립다, 외롭다, 슬프다, 어쩌고 저쩌고. 자,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런 의미들이 각각의 피치 안에 있습니까? 멜로디 안에? 언어 안에 있죠. 언어는 당연히 의미를 전달하는 책이에요. 이거를 정신분석학자 라캉의 용어를 빌리자면 상징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상징계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음악이라는 게 언어와 결합했을 때 단순히 배경으로 머무르질 않아요. 오히려 언어라는 일차적 의미 요소와 결합하면서 청각적 요소가 가진 정서적 각인 효과를 극단적으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음악은 의미를 전달한 게 아니라 언어가 전달하고 있는 의미와 결합해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의미들의 경험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영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이 시각적 이미지와 결합하면서 이 장면이 주는 정서적, 감정적 효과를 크게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다른 요소들, 그러니까 상징계나 상상계와의 음악과의 결합에서 이 결과들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효과가 음악 자체에서 나온 걸로 착각하게 돼요. 자, 세 번째 요인으로 이미지. 제가 아까 얘기한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훨씬 더 강력해요. 음악가가 연주할 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이거는 사실 완전히 다른 이유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치 예술가의 고독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어가지고 혼자서 서사를 쓰면서 그 자기가 쓴 실제 하지 않는 서사에 자기가 어떤 감정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음악이 전달했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무대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대중음악이나 광고 음악은 더 극단적이죠. 사실상 음악이 이미지와 결합해서 인간의 감각을 완전히 이데올로기화 시키는데 용이하다는 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 체계 자체가.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이유는 모두 음악 외부의 요소와 관련돼 있죠. 세 가지 이유, 그러니까 사회적 교육,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가사, 즉 언어, 세 번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음악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특정한 방식, 즉 감정 전달의 방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등장을 해요. 이 네 번째인데 바로 기억이에요. 우리가 뭔가 기억하고 있는 거, 메모리. 이 부분은 앞에 세 가지와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앞에 세 가지가 음악 외부의 요소, 다시 말해서 언어와 이미지와의 결합에
기억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기억은 인간 주체의 가장 초기 경험 구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왜 하필이면 음악은 다른 어떤 감각적 요소보다 인간의 기억을 더 강력하게 불러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더 즉각적으로 호출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 냄새, 그 다음에 이런 촉각적 경험 같은 것을 통해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요. 그런데 음악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인간의 기억 속에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현상이 인간의 언어 이전 경험, 즉 프리버벌 에라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언어를 배우기 이전부터 이미 소리를 통해서 타인과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보통 엄마랑 하루 종일 있는데 엄마들 얘기하는 게 굉장히 과장되어 있죠. 일반 성인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말투가 아니라 굉장히 높였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토네이션, 다시 말해서 음의 높낮이, 그 다음에 리듬, 그 다음에 간약, 다이나믹, 그러니까 피아니시모부터 뭐 포르테시시모까지, 그 다음에 반복, 리피티션 같은 이건 분명한 음악적 요소들이에요. 바로 이 음악적 요소를 통해서 타인의 상태, 즉 엄마의 상태를 경험하고 소통합니다. 아기들이. 다시 말해서 음악적 요소는 인간이 세계와 이 세상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한 가장 초기의 커뮤니케이션 구조하고 연결이 되어 있던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별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감정이라는 단어와 정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감정, 이모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감정이라는 것은 이미 특정한 의미와 해석을 동반한 심리적 경험이에요. 그런데 정동이라는 말, 정동, affect, 이거는 아직 명확한 의미로 조직되기 이전의 어떤 신체적이고 굉장히 강력한 힘이면서 그 다음에 원초적인 경험의 차원이에요. 즉 비의미적이고 비언어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 이 두 요소를 헷갈리기도 해요. 그냥 특히 음악 전문가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음악이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특정한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주체의 가장 초기 경험 구조와 접촉하면서 이러한 정동의 차원에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정동의 차원, 정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감정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자, 그래서 살짝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많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 심리학인데, 음악 심리학의 상당수 연구들에서는 음악이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거의 전제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책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The Psychology of Music이라는 책이 있는데 음악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음악과 감정의 관계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연구들 상당 부분은 음악이 인간에게 특정한 정서 경험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이 책에서. 이 내용 중에는 피실험자들한테 음악을 들려준 다음에 어떤 것을 느꼈는지를 조사한 실험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긴장감, 아름다움, 어떤 특정 사물이나 사건의 연상 같은 것들을 보고했다고 여기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음악은 감정을 전달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실험은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는지를 보여줄 뿐이지 음악이 무엇을 전달했는지를 보여주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즉, 주체의 반응하고 대상의 존재 방식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구름을 보고 뭐 슬픔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다가 특정한 기억과 연관된 어떤 감정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구름이나 자동차가 감정을 전달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웃기는 얘기가 되어버리겠죠. 그것은 대상 자체가 특정 감정을 전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 주체가 그 대상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특정한 경험이 발생했다는 의미예요. 당연히 음악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특정한 감정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음악 자체가 그 감정을 전달했다는 주장과는 어떤 논리적 연관성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정신분석학자 라캉은 바로 이런 종류의 심리 환원주의를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역시도 물론 같은 입장이고 그러니까 인간 주체를 이해하는 대신 측정 가능한 반응으로 환원해버리는 경향, 이거는 일종의 사이언티즘이라고 부르죠. 즉 측정 가능한 것만을 지식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어떤 인식론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 심리학이 상당 부분 이런 오류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현상과 존재론, 여기서 말하는 현상이라는 것은 경험, 여기서 말하는 존재론이라는 것은 음악이 무엇인가, 이거를 혼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현대사회 전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우리는 점점 더 감각을 신뢰를 해요. 나는 그렇게 느꼈다, 아니면 나는 그렇게 경험했다, 나는 내 식대로 받아들였다, 이런 것들이 곧바로 진실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뭔가를 이해하기보다는 느끼는 것이 우선되고 분석하기보다 경험된 것이 우선시되고 그 다음에 사유하기보다 반응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죠. 음악 심리학에서의 감정 전달 이론은 대부분 조성 음악을 기준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실험에 사용되고 있는 거의 기준은 조성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을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장조를 발달하고 느끼는 사람이 95%다. 이런 거, 마이너는 슬프다. 이런 설명도 음악 전문가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어이없는 얘기들이죠. 이런 것들이 언어와 감정의 깊이와 매치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데 쉔베르크 이후에 에이토널 음악들, 쉔베르크, 베이번, 리게티, 바르토, 메시앙, 그 수많은 음악가들. 그러면 이러한 현대 음악가들은 도대체 무엇을 전달하는 걸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모든 왜곡들은 사실 기호 증식으로서의 자본주의하고 시리어스 뮤직에서의 음악 전달자와 청자의 각각의 주체의 위치, 이 둘의 관계란 뜻이 아니에요. 바로 이 주체의 위치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주제들은 오늘 다룰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채널에서 조금씩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음악은 언어인가에 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